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523명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대한민국이 숨죽이는 날, 바로 대입 수학능력시험 보는 날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이 2교시 수학시험 볼 시간인데요. 포항 지진의 여파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시험을 볼 예정인 수험생이 약 59만 명인데 이 가운데 포항 지역에서 응시한 학생 숫자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5,523명입니다. 포항 인근 지역, 대구나 경주, 부산에서도 많은 수험생이 있긴 하지만 포항 지역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체 수험생의 1%가 채 안 되는 수험생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수능시험이 연기된 셈입니다. 사실 시험 연기로 인해서 치러야 할 우리의 혼란과 비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를 수험생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를 보면 그동안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늘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더 심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산재 사망률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을 하다가 하루 평균 6명씩 숨지고 있고 250명씩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번 수능 연기를 계기로 안전이라는 가치가 우리 삶에서 좀 더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1월 1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특히 베네수엘라는 석유 많이 캐는 나라라 이게 기름값에 혹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물건 사실 일들 요즘 많으시죠? 또 해외에 있는 호텔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꽤 있을 텐데 이거 가격표 잘 보시고 특히 어떤 환율이 적용되는지 잘 살피시지 않으면 나중에 바가지 쓰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이중환전 문제 오늘 자세하게 취재해봤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데 중간 예납을 제때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던데 이 중간 예납이라는 게 의무입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죠.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출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네.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에는 그렇죠. 코픽스라고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나는 가산금리가 얼마인지 나는 항상 고유한 가산금리는 있으니까 예. 그걸 더한 숫자가 내 대출 이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출금리. 그러니까 코픽스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건데 예, 코픽스가 요즘 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시중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이제 산정이 되거든요. 예. 코픽스 금리는 뭐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조금씩 오르게 되는데요. 10월 달에 발표한 코픽스 기준금리가 1.62%로 9월에 비해서 0.10%가 높아졌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기준금리,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발표될 때까지 한 달간 네. 이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는 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정부 금융당국에서 너네 가산금리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약간 은행들한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최고 뭐 5%까지 갔던 게 4% 후반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짱 도루묵 됐습니다. 코픽스가 다시 오르는 바람에 거의 5%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픽스라고 하는 게 은행의 자금 조달 원가죠.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돈 장사라고 생각하면 네, 은행이 사오는 원가
그렇죠. 그게 은행도 이제 코픽스라는 거니까. 예금도 받고 다른 데서 돈도 은행채도 빌려오고 발행하고 이런 하겠죠.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예대금리 차, 그러니까 내가 빌려온 돈, 그다음에 너한테 빌려준 돈의 금리 차이를 가지고 네. 돈을 버는데요.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내가 빌려주는 돈의 값어치도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 알겠습니다. 코픽스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은행들 조달 금리가 올랐는데 한 달 전보다 0.1% 포인트가 올랐다. 네. 이게 주제네요. 알겠어요. 여기서 하나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신규 대출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잔금 대출이라 그래서 이전에 다 빌려갔던 대출의 평균 금리를 내봤더니 네. 신규 대출 금리하고 지금 같아졌어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코픽스하고 같아졌다.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같아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저희가 저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가 계속 낮았을 텐데. 예, 계속 신규가 지금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수치가 같아졌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금리 시대가 네.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주택자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안 한 다주택자도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월세나 전세 받고 있을 테니 나라에다 등록해라라고 하는 게 권장사항인데 네.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권장사항이지만 지키지 않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계산할 때 소득공제 비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했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이번에 주택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을 조금 이렇게 옥죄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차라리 등록을 해서 하거라. 네.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 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사업 시에는 건강보험료 뭐 경감 혜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나 양도세 등을 조금 뭐 감면을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 쪽으로 정부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카드를 꺼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소득공제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게 할 테니까 이번에는 약간 압박 카드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 소득공제를 20% 포인트로 낮춰버리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라고 하는 건 예,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등록을 안 한 분들도 월세 소득이 많으면 네, 일단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2천만 원까지만 안 해도 되나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분은 안 해도 되고 2천만 원 넘는 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나라에다 임대소득 신고는 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 네. 그 세금 계산할 때 좀 더 걷겠다는 거군요. 지금은 필요경비나 공제율을 지금 60% 정도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40%나 더 많으면 20%까지도 깎겠다라는 게 정부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포인트 이상 깎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경비 공제율이 덜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양쪽에 뭐 당근과 채찍을 들고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얼마나 더 내게 됩니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대사업자 신고 안 할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더 내야 되죠? 불이익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들이 만약에 뭐 미등록자로 버틴다라고 하면은요. 2천만 원 임대소득자 기준 1년 소득세가 112만 원, 건보료는 293만 원으로 총 한 405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요. 네. 반면 이제 감면 혜택을 거쳐서 뭐 소득세를 조금 빼고 건보료도 경감시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한 176만 원 정도를 내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경감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2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훨씬 봐야겠죠. 차이가 크겠군요. 예. 다른 소식도 하나 좀 들여다보죠. 우리 예. 인지세, 예. 인지세와 관련한 뉴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던데.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네. 뭐 가입자들은 모르지만 신용카드 회사가 인지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 장 발급할 때마다 네. 1,000원의 인지세를 신용카드 회사가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폐지하자, 예. 없애자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지금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가 이 인지세로 거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그 추경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 이게
원래는 한 200원, 300원 받았던 건데 네. 카드 사태 이후에 카드 발급이 너무 남발되니 이걸 좀 줄여보자는 의미로 인지세를 1,000원까지 높였던 것이다. 근데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니 낮추거나 없애자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들이 우리 이번에 새로 한 100만 장 발급됐어요. 곱하기 1,000원에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예. 내는 거라서 예. 그게 뭐 많든 적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긴 한데 신용카드에만 붙는 건 아니었나 보죠. 이 인지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예금이나 적금 통장이나 보험에도 다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증서라든지 통장 보험 증서에 발행을 할 때 100원,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거 발행할 때도 한 400원 정도의 인지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투자하거나 실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거나 가입자가 늘어가면 이것도 뭐 알겠습니다.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은행 가서 예금 통장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러면 당연히 통장 인수회비도 들고 다 들지만 네, 인지세라고 하는 것도 나라에 별도로 내는 게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인지세 1,000원을 없애거나 많이 깎아주면 결국 그게 신용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이게 될 거고 예.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고객들한테도 도와주는 일이 될 거다 이 말인가요? 고객들한테 사실 도움이 될까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가 좀 찍히는데요. 이 법안이 왜 발의됐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카드사들한테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향후 3년간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카드사들이 요청한 겁니다. 인지세 좀 없애달라고. 그거라도 좀 깎고 싶다. 예,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본인들한테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어느 정도가 벌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거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성이 떨어지진 않는데 다만 이게 그 카드 회사의 요구 그다음에 정치권하고 서로 이렇게 뭐 서로가 맞아 떨어져서 내놓는 법안 같아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이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고객에게 혜택이 갈 거냐 말 거냐는 카드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냐 안 치열하냐 딱 거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원가 깎아준다고 뭐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진과 관련하면 피해도 생길 것이고 집이나 자동차들 부서지기도 할 텐데 이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냐 이것도 좀 궁금한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군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시설물 피해라든지 아니면 어제 뭐 TV나 사진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차량 피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의 부분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피해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실 거의 받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주택도 그렇고 네. 그 인명 피해는 사실 여러 가지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설물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지진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예. 들면 건물 조각이 하나 떨어져서 내 차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가 깨졌다면 네. 그거 내 돈으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진 피해와 관련돼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재해니까 예외다. 예. 우리 예전에 저 비 많이 와서 예. 저지대에 있던 자동차 침수되고 하면 그거 보험으로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럼 안 되는 거였습니까? 사실 홍수도 자연재해인데요. 예. 홍수의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차 보험을 통해서 자기 돈을 내면서 예.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홍수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예. 민간 보험에서 예. 이 부분도 해주자. 넣는 걸로. 라고 해서 들어온 케이스고요. 자연재해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지진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 손해율이나 이런 게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 대상이 지금 빠져 있는 거여서 이번에 좀 그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지진 전용 보험이라는 게 별도로 나오든가 아니면 자동차 보험도 지진까지도
피해를 보상하는 네. 쪽으로 약관을 바꾸고 물론 보험료도 좀 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바꾸든가 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홍수는 그래도 매년 여름마다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태풍이나 홍수 피해는. 그래서 예. 이와 관련된 부분은 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진과 관련돼서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경주에서 지진 피해가 났을 때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지진 피해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하자. 그래서 네. 업계랑 금융당국이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게 사실은 지금 거의 얘기가 끝나서 안 된 상태고요. 이번에 또 한 번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공적보험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 네.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허리케인이나 이런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도 지진 재보험사가 있어서 민간 보험사들이 지진 피해를 보상했을 때 뭔가 다시 다른 보험사에서 이걸 사주면서 손해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영은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하라고 세무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기한 안에 안 내시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 이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 건 내야 될 세금을 기한 전에 미리 내는 건데 그걸 미리 안 낸다고 가산세까지 붙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겸 항의를 보내오셨는데요. 일리가 있게 들리기는 하죠.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60만 원 이상 내신 분들은 나라에서 보기에 이분은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 이듬해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내라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뭐 이분이 돈이 부족해서 못 내고 그럼 세금 걷는데 지장이 생기기도 하니까 액수 많은 분들은 6개월치를 미리 먼저 내세요.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근데 사실 미리 세금을 걷는 셈이긴 해서 늦게 낸다고 그걸 가산금까지 붙이는 게 좀 너무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미리 안 냈을 때 아무 가산금도 없고 미리 냈을 때 아무 혜택도 없으면 사실은 미리 내라고 해도 아무도 세금 미리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년 후에 낼 세금 왜 6개월 앞당겨서 내는 건데 안 낸다고 해서 왜 안 내냐고 납세자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6개월 먼저 내는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한 안에 안 내면 가산세를 물리거나 아니면 잘 내시면 무슨 혜택을 드리거나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다만 6개월만큼 미리 내는 거니까 뭐 이자만큼은 할인도 해줄 만은 한데 예납에 따른 혜택을 줄지 아니면 안 냈을 경우에 가산세를 물리는 벌칙을 줄지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는 벌칙 주는 쪽으로 정한 건데요. 이영은 씨 지적대로 소득세는 1년분 소득을 다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거니까 6개월 앞서서 대강 계산해서 예납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미리 걷는 세금인 건 맞죠. 미리 세금을 걷어야 되긴 하는데 벌칙이 없으면 다들 안 낼 것 같고 그렇다고 낼 세금 내는 걸 뭐 큰 혜택 주기도 그렇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같이 좀 저희 청취자들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베네수엘라가 디폴트 즉 나라에서 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에 처했다는군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또 베네수엘라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했을 경우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강현구 이코노미스트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베네수엘라가 이제 정부가 진 빚을 못 갚았다는 뜻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빚의 규모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부채는 뭐 추산하는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대략 한 1,400억에서 1,5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채 즉 해외에서 빌려온 돈이 어느 정도냐인데 그 부분은 한 64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국가가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꾼 돈도 있을 거고 해외 네. 투자자들에게 꾼 돈도 있을 텐데
일단 해외 투자자들한테 꾼 돈은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그걸 못 갚으면 이제 디폴트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베네수엘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달러가 부족해서? 예전에 우리 IMF 때 외환 위기 겪듯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원유에 좀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2014년 초에 이제 유가가 배럴당 한 100달러를 넘던 것이 이제 2016년 초에 한 3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좀 이제 급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이제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신흥국 대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러시아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 이후로 이제 개혁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이제 경기 회복 국면으로 이제 좀 진입한 부분이 있는데 네. 베네수엘라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재정 악화가 좀 더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부분이 석유값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나라 수입도 줄어들 테니 그만큼 나라 살림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네, 베네수엘라는 맞습니다. 그 일을 잘 안 했다는 뜻이군요. 네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성장이 좀 더 악화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보다 이제 더 문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환율도 크게 오르게 되고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제 물건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네. 지금 현재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올해 한 650%, 어이구. 내년에는 한 2,350%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650%가 물가가 오르면 연초에 100원 하던 게 지금 600원, 7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 물가 상승률을 합치면요. 물건 가격이 한 2년 동안 30배 정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예. 1달러짜리 수입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6배, 7배 오르게 느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캐다 파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석유값이 3분의 1 토막이 됐으면 3배 더 많이 캐서 팔면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석유, 결국 이제 가장 큰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이제 거위와 같은 거죠. 예. 이제 문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하루에 이제 알을 하나씩밖에 낳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배를 가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캐서 파는데 캐는 설비가 한정돼 있으니 네네. 땅 속에 그렇죠. 많이 묻혀 있다고 해서 2배, 3배를 갑자기 캘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가 원유 수출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최대의 그 능력은 네. 연간 한 16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이제 매체가 한 64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 국민들이 병원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꼬박 갚는다면 한 40년 정도 갚아야지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예를 들면 디폴트를 선언하면 우리나라 돈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못 갚겠다는데 자꾸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디폴트 상황에 있는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라기보다는요. 예. 이제 페트로레오스 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영 석유 기업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예전부터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해서는 약간 신용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해외에서 거의 돈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보물이 있는 석유회사를 대신해서 이 석유회사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 석유회사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채권자들은 석유회사가 돈을 못 갚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서 자기한테 지분을 달라거나 아니면 유전 개발권, 유전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제 황금알을 낳는 이제 거위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나마 땅 속에 석유가 있으니까 그럼 그 석유라도 나중에 캘 거라도 달라는 거군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채권자들은 더 마음 아플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부가 빌린 돈이 아니라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공기업이 빌린 돈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보증을 선 모양이군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사실상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담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걔를 대신해서 네가 좀 빌려와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에도 베네수엘라 국채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겠죠. 왜 없겠어요? 베네수엘라 국채가 전 세계에 이제 팔렸을 테니까 국채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국영 석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든. 네. 그런데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 말은 돈 빌려간 쪽이 돈 못 갚겠다고 한 건데 그럼 국채나 이 베네수엘라 석유 기업 회사채를 산 분들은 그 돈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회사채하고 국채하고 좀 다른데요. 이제 네. 국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신용을 강기로 해서 돈을 빌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향후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채권자들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이자라든지 원금을 어느 정도 좀 깎아달라, 아니면 이걸 갚을 수 있는, 내가 갚긴 할 거니까는 이런 기간들을 좀 더 미뤄달라, 더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원금 자체를 다 뭐 이렇게 못 받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하게 되냐, 그 부분에 이제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제3세계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했다가 혹시 그 나라 문제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 원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투자했어도 이자는 고사하고 한 300만 원만 받고 우리 그냥 서로 없었던 일로 합시다라고 하면 합의를 봐줘야 되는 상황도 온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가 석유 매장량 1위라면서요? 캐내는 양이야 매년 그리 많지는 않아도 뭐 네, 많지는 맞습니다. 않다고 하더라도 꽤 큰 양일 텐데 네. 이 나라가 디폴트 선언한 거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현재 오펙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펙 전체 생산량에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한 6%, 그러니까 나라로는 사우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금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긴 한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술도 좀 떨어지고 돈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원유 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런 원유 생산량 규모 자체가 계속 이제 좀 줄어드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펙에 따르면 이제 2016년 1일 그 원유 생산량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216만 배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한 190만 배럴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게 설비가 낡아서 못 캐는 거예요? 예, 점점점 이제 캘 수 있는 그러니까 원유를 캐면 그것보다 이제 석유관을 더 깊게 집어넣어서 더 예. 밑에 있는 것들을 캐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는 계속 이제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으면 아무리 깊게 있어도 열심히 파서 쓸 텐데. 네, 그건 이제 기술하고 그렇게 돈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둘 다 모자라니까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점점 베네수엘라에서는 석유를 못 캐게 될 거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 더 못 캐게 될 건데 그 말은 석유 공급이 국제시장에 풀리는 석유 공급이 준다는 뜻입니까? 감소한다는? 네, 이제 만약에 뭐 그랬을 경우에 뭐 베네수엘라가 못 캐는 만큼 이제 다른 나라가 더 캐면 될 텐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네들 회원국에 대해서 이제 매년 1년 동안 뭐 캘 수 있는 지금 석유량 자체를 이제 커터를 정해서 제한시켜 놓은 상태인데 지금 오펙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커터를 못 채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다른 국가한테 더 추가적으로 배정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공급량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놔두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오펙 입장에서는 잘 됐네요. 아주 안 그래도 석유값 좀 올리고 싶어 했는데 네,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본의 아니게 석유를 못 캐게 되니까. 네. 이거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돈 빌려줬던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뭐 유전 지분을 좀 가져가서 자기 돈 더 넣고 설비도 고치고 증설하고 해서 석유 캐내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석유 공급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겠습니다. 실제로 네. 디폴트까지 갈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석유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2억 달러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신용평가사에서는 지금 사실상 디폴트가 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자를 모아서 이제 채무 재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다 있는데 석유만 딱 하나 없는데 이 나라는 다 없고 석유만 있군요. 네, 맞습니다. 가까운 나라면 그냥 합쳐서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이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특히 지금 차베스 대통령이 이제 2013년에 죽고 그 후계자인 이제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이 마두로가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함으로써 지금 야당이 훨씬 더 거의 한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난 7월 30일 날 재원의회라고 해서 이제 뭐 쉽게 생각한다면 뭐 우리나라 옛날 뭐 유신 헌법 뭐 그런 것들 제정해서 지금 이제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많은 비난을 받고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지금 취한 상태이기 그래서 때문에 더 어려워졌군요. 예. 네, 그 문제들이 이제 지금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좀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투자증권의 강현구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 떠나시는 분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호텔 예약까지 다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요. 직접. 그런데 혹시 일정이 취소되면 환불하는 문제, 그리고 현지의 방값에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많다고 해서요.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참 많은데 저도 가끔 들어가다 보면 이게 외국 사이트인 경우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네. 해외 업체인데 전 세계 호텔을 다 연결해 주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혹시 결제를 다 끝나고 예약을 했는데 내 사정이 바뀌어서 그날 그 호텔 못 네. 가요. 그러면 이게 환불이나 뭐 이런 게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사이트에 10개의 상품이 있다면 네. 5개 이상은 환불 불가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팔 때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6개월이 남았든 3개월이 남았든 아예 네. 환불 조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들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이렇게 총 4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파는 상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면 재판매될 수 있으니까 그럼 네. 업체는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약관을 좀 고치라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며칠까지는 얼마 환불해줘 이건 아니고 네. 좀 아예 안 해주는 건 문제니까 너희들이 좀 먼저 고쳐봐라. 그렇죠. 팔 때도 이 상품은 절대 환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팝니다라고 써 있어도 네. 그래도 한 2달 전에 예약 바꾸는데 이걸 환불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정위는 우리나라 공정인데 여기는 외국 업체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4곳 모두 해외 업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더라도요. 예. 그런데 국제사법에 보면 해외 업체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면 우리나라 법에 있는 꼭 따라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번에 위반했다고 본 약관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의 권고 조치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공정위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정위는 말 안 들으면 어디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영업 정지를 하든 뭐를 네. 하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들이 우리나라 공정위의 이 조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60일 정도 첫 번째 시간을 주거든요. 예. 그런데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다음에 좀 센 강도인 시정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때도 60일의 시간을 주는데요. 예.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그 회사 중에 2곳은 일단은 환불 약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2곳은 아직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들 오프라인 영업할 때 만든 법이라 네. 지금은 사실 말 안 들으면 사이트 폐쇄야.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접속 안 시킬 거야 라고 하면 제일 심한 벌이 되는데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데려와서 징역을 달리고 벌금을 맞습니다. 어떻게 예. 물게 하겠어요. 저희 청취자들 중에 이런 호텔 예약 사이트 카드로 결제하면서 네. 당연히 카드 결제했겠죠. 어떤 통화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보내십니다. 예를 들면 하룻밤에 $100, 우리 돈으로는 뭐 얼마 이렇게 될 텐데 네. 원화로 결제하는 거와 달러로 결제하는 거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편하게 한국 돈으로 보이게 해놨거든요. 네. 아, 그럼 나 그냥 편하게 한국 돈으로 결제하련다. 예. 아니다. 프랑스 호텔이니까 유로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아니다. 달러가 가장 낫다. 인터넷 후기에 보면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지 통화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 손경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예. 프랑스 여행 가서 현지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내면 네. 홈 5월 로컬 또는 유로 5월 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때 무조건 홈
아니면 현지 통화 프랑스니까 유로를 선택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네. 홈과 로컬은 홈이 우리나라예요? 홈이 네 우리나라고요. 홈이 우리나라. 로컬 통화하면 프랑스가 로컬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헷갈리네요. 아무튼 예를 들면 프랑스 호텔이면 그럼 프랑스 돈, 그 유로를 쓰니까 유로로 결제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달러로 결제하는 게 그 다음이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하는 게 제일 비싸요? 그게 제일 많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어쩐지.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하룻밤에 75,420원이에요. 이렇게 써 있군요. 그렇죠. 그 이유가 DCC라는 것 때문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만약에 유로로 했다면 그게 카드사, 비자, 마스터 같은 국제 카드사로 갈 때 네. 달러로 한번 바뀌고요. 예. 그 달러가 우리나라 카드사로 정보가 올 때 원화로 딱 이렇게 세 군데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야 나한테 원화로 청구할 테니까요. 그런데 예. 결제할 때부터 한국 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요. 그 원화를 다시 유로로 바꾸고 유로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원화로 쓸데없는 한 단계가 더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가 5에서 10% 정도 비싸게 붙거든요. 5%나 붙어요? 네, 아주 비싸게 붙습니다. 나눠 갖는 곳이 좀 많아서 비싸게 받고 있는데요. 이게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이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 사이트다 하면 네. 이게 어느 나라 가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지 통화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네. 이 친구가 베네수엘라 사이트면 베네수엘라 통화로 해야 될 거고 네. 말씀하신 프랑스 사이트면 프랑스 통화로 해야 될 텐데 네. 우리는 사이트 주소만 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소만 알고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청구서에 봐도 어떤 사이트는 프랑스, 어떤 사이트는 영국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안전하게 달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본사를 둔 사이트라고 하면요. 네. 그 회사는 유로로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를 유로로 바꾸는 게 낫지 차라리 원화를 유로로 바꾸면 더 비싼 수수료가 붙으니까 달러가 알겠어요. 좀 낫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덴마크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네. 어느 나라 돈으로 내실래요 했을 때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원화로 낼래요 하면서 길 건너 환전성에 가서 원화로 얼른 빨리 바꿔달라고 한 후에 갔다가 원화로 지불하면 네. 그 환전상이 이 수수료 많이 떼니까 그렇죠. 그 원리군요. 맞습니다. 현지에서는 현지 돈 쓰는 게 제일 좋고 네. 그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달러가 좋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호텔 예약 사이트들에서 나는 달러로 결제할래. 아니 이거는 뭐 네덜란드 호텔이니까 네덜란드 돈으로 결제할래. 혹은 원화로 결제할래.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네.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쥐들이 알고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한국 돈으로 다 바꿔놨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깜빡 속을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이트 윗부분에 보면 정말 조그만한 글씨로 네.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있어요.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있고요. 와. 그걸 클릭하면 어느 나라 통화를 할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설정,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 세상에.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통화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달러로 바꾸시거나 다 다른 달러로 돈으로 바꿔놓고 네, 예약도 하고 결제하시는 결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낫다. 그렇죠. 친절하게 원화로 바꿔놔 준지 알았더니 친절한 게 아니었네요. 절대 친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더 속을 수 있는 게요. 이런 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 우리나라 숙박업체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주도 뭐 호텔이 네. 그러면 뭐 이건 제주도 호텔이니까 하나로 해도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이때도 절대로 돈 내는 건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하셔야 알겠어요. 됩니다. 반드시 달러로 바꿔놓고 결제하자. 네. 이건 호텔 예약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무슨 물건 사는 쇼핑몰도 바꿀 수 있다면 다 현지 화폐 내지는 달러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이미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면 괜찮지만 예. 원화로 돼 있다면 달러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돈으로 알아서 계산해서 환산을 해서 알려주는 건 친절한 게 아니라 바가지다. 바가지죠. 네. 예,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느라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셨듯이 해외 사이트에서 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잠깐 잊어버려야 되는 게 가장 소비자들에겐 유리하네요. 예.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의무입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죠.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출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네.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에는 그렇죠. 코픽스라고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나는 가산금리가 얼마인지 나는 항상 고유한 가산금리는 있으니까 예. 그걸 더한 숫자가 내 대출 이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출금리. 그러니까 코픽스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건데 예. 코픽스가 요즘 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시중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이제 산정이 되거든요. 예. 코픽스 금리는 뭐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조금씩 오르게 되는데요. 10월 달에 발표한 코픽스 기준금리가 1.62%로 9월에 비해서 0.10%가 높아졌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기준금리,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발표될 때까지 한 달간 네. 이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는 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정부 금융당국에서 너네 가산금리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약간 은행들한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최고 뭐 5%까지 갔던 게 4% 후반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짱 도루묵 됐습니다. 코픽스가 다시 오르는 바람에 거의 5%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픽스라고 하는 게 은행의 자금 조달 원가죠.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돈 장사라고 생각하면 네, 은행이 사오는 원가. 그렇죠. 그게 은행도 이제 거니까. 예금도 받고 다른 데서 돈도 은행채도 빌려오고 발행하고 이런 하겠죠.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예대금리 차, 그러니까 내가 빌려온 돈, 그다음에 너한테 빌려준 돈의 금리 차이를 가지고 네. 돈을 버는데요.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내가 빌려주는 돈의 값어치도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 알겠습니다. 코픽스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은행들 조달 금리가 올랐는데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가 올랐다. 네. 그게 주제네요. 알겠어요. 여기서 하나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신규 대출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잔금 대출이라 그래서 이전에 다 빌려갔던 대출의 평균 금리를 내봤더니 네. 신규 대출 금리하고 지금 같아졌어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정부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카드사들한테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향후 3년간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카드사들이 요청한 겁니다. 인지세 좀 없애달라고. 그거라도 좀 깎고 싶다. 예,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본인들한테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어느 정도가 벌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거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성이 떨어지진 않는데 다만 이게 그 카드 회사의 요구 그다음에 정치권하고 서로 이렇게 뭐 서로가 맞아 떨어져서 내놓는 법안 같아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이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고객에게 혜택이 갈 거냐 말 거냐는 카드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냐 안 치열하냐 딱 거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원가 깎아준다고 뭐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진과 관련하면 피해도 생길 것이고 집이나 자동차들 부서지기도 할 텐데 이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냐 이것도 좀 궁금한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군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시설물 피해라든지 아니면 어제 뭐 TV나 사진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차량 피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의 부분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피해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실 거의 받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주택도 그렇고 네. 그 인명 피해는 사실 여러 가지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설물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지진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 조각이 하나 떨어져서 내 차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가 깨졌다면 네.
그거 내 돈으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진 피해와 관련돼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재해니까 예외다? 예. 우리 예전에 비 많이 와서 예. 저지대에 있던 자동차 침수되고 하면 그거 보험으로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럼 안 되는 거였습니까? 사실 홍수도 자연재해인데요. 예. 홍수의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차 보험을 통해서 자기 돈을 내면서 예.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홍수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예. 민간 보험에서 예. 이 부분도 해주자. 넣는 걸로? 라고 해서 들어온 케이스고요. 자연재해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지진과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523명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대한민국이 숨죽이는 날, 바로 대입 수학능력시험 보는 날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이 2교시 수학시험 볼 시간인데요. 포항 지진의 여파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시험을 볼 예정인 수험생이 약 59만 명인데 이 가운데 포항 지역에서 응시한 학생 숫자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5,523명입니다. 포항 인근 지역, 대구나 경주, 부산에서도 많은 수험생이 있긴 하지만 포항 지역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체 수험생의 1%가 채 안 되는 수험생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수능시험이 연기된 셈입니다. 사실 시험 연기로 인해서 치러야 할 우리의 혼란과 비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를 수험생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를 보면 그동안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늘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더 심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산재 사망률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을 하다가 하루 평균 6명씩 숨지고 있고 250명씩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번 수능 연기를 계기로 안전이라는 가치가 우리 삶에서 좀 더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1월 1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특히 베네수엘라는 석유 많이 캐는 나라라 이게 기름값에 혹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물건 사실 일들 요즘 많으시죠? 또 해외에 있는 호텔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꽤 있을 텐데 이거 가격표 잘 보시고 특히 어떤 환율이 적용되는지 잘 살피시지 않으면 나중에 바가지 쓰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이중환전 문제 오늘 자세하게 취재해봤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데 중간 예납을 제때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던데 이 중간 예납이라는 게 만약에 뭐 미등록자로 버틴다라고 하면은요. 2천만 원 임대소득자 기준 1년 소득세가 112만 원, 건보료는 293만 원으로 총 한 405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요. 네. 반면 이제 감면 혜택을 거쳐서 뭐 소득세를 조금 빼고 건보료도 경감시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한 176만 원 정도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경감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2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훨씬 봐야겠죠. 차이가 크겠군요. 예. 다른 소식도 하나 좀 들여다보죠. 우리 인지세, 인지세와 관련한 뉴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던데.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뭐 가입자들은 모르지만 신용카드 회사가 인지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 장 발급할 때마다 1,000원의 인지세를 신용카드 회사가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하자, 없애자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지금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가 이 인지세로 거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그 추경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 이게 원래는 한 200원, 300원 받았던 건데 네. 카드 사태 이후에 카드 발급이 너무 남발되니 이걸 좀 줄여보자는 의미로 인지세를 1,000원까지 높였던 것이다. 근데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니 낮추거나 없애자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들이 우리 이번에 새로 한 100만 장 발급됐어요. 곱하기 1,000원에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예. 내는 거라서 예. 그게 뭐 많든 적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긴 한데 신용카드에만 붙는 건 아니었나 보죠. 이 인지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예금이나 적금 통장이나 보험에도 다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증서라든지 통장 보험 증서에 발행을 할 때 100원,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거 발행할 때도 한 400원 정도의 인지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투자하거나 실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거나 가입자가 늘어가면 이것도 뭐 알겠습니다.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은행 가서 예금 통장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러면 당연히 통장 인수회비도 들고 다 들지만 네, 인지세라고 하는 것도 나라에 별도로 내는 게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인지세 1,000원을 없애거나 많이 깎아주면 결국 그게 신용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이게 될 거고 예.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고객들한테도 도와주는 일이 될 거다 이 말인가요? 고객들한테 사실 도움이 될까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가 좀 찍히는데요. 이 법안이 왜 발의됐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신규 코픽스하고 같아졌다.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같아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저희가 저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가 계속 낮았을 텐데 예, 계속 신규가 지금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수치가 같아졌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금리 시대가 네.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주택자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안 한 다주택자도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월세나 전세 받고 있을 테니 나라에다 등록해라라고 하는 게 권장사항인데 네.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권장사항이지만 지키지 않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계산할 때 소득공제 비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했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이번에 주택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을 조금 이렇게 옥죄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차라리 등록을 해서 하거라. 네.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 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사업 시에는 건강보험료 뭐 경감 혜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나 양도세 등을 조금 뭐 감면을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 쪽으로 정부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카드를 꺼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소득공제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게 할 테니까 이번엔 약간 압박 카드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 소득공제를 20% 포인트로 낮춰버리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라고 하는 건 예,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등록을 안 한 분들도 월세 소득이 많으면 네, 일단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2천만 원까지만 안 해도 되나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분은 안 해도 되고 2천만 원 넘는 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나라에다 임대소득 신고는 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 네. 그 세금 계산할 때 좀 더 걷겠다는 거군요. 지금은 필요경비나 공제율을 지금 60% 정도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40%나 더 많으면 20%까지도 깎겠다라는 게 정부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포인트 이상 깎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경비 공제율이 덜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양쪽에 뭐 당근과 채찍을 들고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얼마나 더 내게 됩니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대사업자 신고 안 할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더 내야 되죠? 불이익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들이